당신들이 버린 여자를 오늘부터 이 건물의 주인 옆자리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강도현의 목소리가 상진타워 1층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서윤을 둘러싸고 낮게 비웃던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삼켰고, 최태준 이사는 손에 들고 있던 해고 통지서를 구겨쥔 채 굳어 있었다. 서윤은 종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상자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 금이 간 머그잔, 이름표, 그리고 3년 동안 야근하며 붙여둔 포스트잇 몇 장이 아무렇게나 흔들리고 있었다. 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훼손한 직원입니다. 도현은 그를 보지 않았다. 오해라면 지금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저 사람이 새 건물줄에. 다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상진타워 전체를 산 사람이 저분이라는 거야? 최태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윤 쪽을 흘겨보았다. 한서윤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온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보려고. 3시간 전 상진기획 18층 회의실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긴 유리 테이블 끝에 앉은 최태준 이사는 서류 한 장을 서윤 앞으로 밀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오래된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윤 씨가 확인만 해주면 끝납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를 담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서윤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임대 계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손실과 내부 자료 유출의 책임자가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검토한 건 초안이었습니다. 최종본은 이사님 결재 후에 관리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최태준은 한숨을 쉬며 몸을 뒤로 기댔다.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서윤 씨가 가장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인사팀장은 눈을 피했고 법무팀 직원은 이미 준비된 펜을 그녀 앞에 놓았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목줄이었다. 서윤은 그 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징계 해고로 정리될 겁니다. 형사 문제까지는 가지 않게 막아줄게요. 내가 서윤 씨를 그냥 버리겠어요? 그 말이 더 잔인했다. 3년 전 아무 경력도 없던 서윤을 비서실로 데려온 사람이 그였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던 그녀에게 최태준은 말했다.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 빛난다고.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지금은 부끄러웠다. 이사님은 제가 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최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다. 알아도 증명할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이 회의실에 있는 누구도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범인이 아니라 조용한 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늦게까지 남았고, 상사가 실수하면 먼저 수습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다음날 제일 먼저 출근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이번에도 조용히 무너질 거라고 믿었다. 회의실 박복도에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윤이 나오자마자 눈길들이 그녀를 찔렀다. 진짜였나 봐. 그렇게 얌전한 척하더니. 최 이사님이 얼마나 믿어줬는데 배신을 해. 비서가 계약 자료를 만질 수 있으니까 제일 위험하긴 하지. 말들은 낮았지만 일부러 들리게 흘러나왔다. 서윤은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서 들은 최태준의 마지막 말이 발목을 붙잡았다. 서윤 씨가 버티면 병원비 지원건도 다시 검토될 수 있어요. 회사 이름으로 처리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협박이었다. 정확하고 조용한 협박. 서윤은 어머니가 병실에서 손등에 주사바늘을 가리며 괜찮다고 웃던 얼굴을 떠올렸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은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윤은 서명했다. 자기 이름 석자가 검은 잉크로 종이 위에 밝히는 순간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빈 상자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친절하게 준비해둔 해고의 그릇이었다. 서윤은 말없이 짐을 담았다.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서 회색 목도리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정확히 보름 전 한강변에서 얼어붙을 듯 떨고 있던 한 남자에게 그녀가 목도리를 덮어준 날 산 것이었다. 그날도 야근 후였다. 택시를 잡으려다 강변 산책로 난간 아래 주저앉은 남자를 보았다. 검은 코트는 고급이었지만 그는 신발 한쪽이 젖은 채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추위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사람 같아서 서윤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와 회색 목도리를 사왔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목을 아주 잠깐 붙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은 왜 자기가 구한 사람에게 버림받을까요? 서윤은 무슨 사연인지 묻지 않았다. 버린 사람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어나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 날 목도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자의 얼굴도 희미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만은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자신의 반사된 얼굴을 보았다. 눈은 붉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다. 이름표를 떼어낸 자리에는 작은 자국만 남았다. 엘리베이터가 12층을 지날 때 관리팀 직원 2명이 탔다가 그녀를 보고 말을 멈췄다.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등 뒤로 숨겼다. 다른 한 명은 불안하게 버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윤은 그 봉투 모서리에 찍힌 표식을 보았다. 비시설 점검 기록. 그녀가 담당한 계약과는 상관없어야 할 지하 2층의 기록이었다. 순간 이상한 감각이 스쳤지만 엘리베이터는 곧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로비 공기가 밀려왔다. 경비원 박 씨가 안내 데스크 뒤에서 그녀를 보더니 안타까운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다. 한 비서님,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CCTV를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 침묵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날 그녀에게는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다. 로비에는 최태준이 먼저 내려와 있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다. 한서윤 씨, 회사 출입증 반납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정중했다. 정중함은 때로 모욕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서윤은 출입증을 건넸다. 최태준은 그것을 받아들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안 직원에게 넘겼다. 앞으로 이 직원의 출입 권한은 전부 차단하세요. 외부 유출 우려가 있으니까요.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서윤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사님, 제가 정말 그랬다고 믿으십니까? 최태준은 가까이 다가와 남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말했다.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감당하기로 했잖아.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감당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그리고 배신은 늘 믿었던 얼굴을 하고 왔다. 바로 그때 로비 밖 회전문 앞에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멈췄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다.
앞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빠르게 문을 열고 섰고 마지막 차량에서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려섰다. 키가 크고 어깨가 곧은 그는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비친 조명 위로 그의 구두 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윤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가 가까워지고 그의 손에 감긴 회색 목도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한강변의 그 남자, 술에 취해 무너져 있던 사람, 캔커피를 두 손으로 쥐고도 아무 말 없이 강물만 보던 사람, 그는 이제 흐트러진 기색 하나 없이 서 있었다. 최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강도현 대표님, 예정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도현은 짧게 고개를 돌렸다. 예정보다 늦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시선이 서윤의 상자와 떼어낸 이름표 자국에 머물렀다. 그리고 로비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도연의 뒤를 따르던 변호사가 서류처를 펼쳤다. 금일 오전부로 상진타워 소유권 및 주요 관리 권한은 하늘의 새 측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기존 임차사와 관리사에 대한 자료 보전 절차를 즉시 진행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최태준은 애써 웃었다. 건물 매각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료 보전은 당황스럽군요. 저희 회사 내부 문제까지 관여하실 권한은 없으실 텐데요. 도연은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진 계약 위반, 출입 기록 조작, 시설 관리 문서 훼손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태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은 그 떨림을 보았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특히 지하 2층 관리실과 서버실은 지금부터 봉인합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본 봉투의 글자가 서윤의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최태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과도한 조치입니다. 도연은 차갑게 웃었다. 과도한지 아닌지는 숨긴 게 없는 쪽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랐다. 조금 전까지 그녀는 버려진 직원이었고 이제는 새 건물주의 시선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얼굴은 한강변에서 봤던 무너진 남자와 같으면서도 전혀 달랐다. 그날의 공허한 눈은 사라지고 대신 오래 참아온 분노와 지친 냉정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서윤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은 상자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저를 아십니까?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잉크가 묻은 엄지손가락, 서명을 강요당한 흔적처럼 남은 검은 얼룩. 당신은 나를 모르는 척할 수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숨죽인 소리가 번졌다. 서윤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해야 하는지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제가 도와드린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그만두세요.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동정이었다면 이 건물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로비에 있던 모두를 다시 침묵시켰다. 건물을 샀다. 한 사람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기엔 너무 거대한 말이었다. 최태준은 재빨리 끼어들었다. 대표님, 저 직원은 이미 회사 절차에 따라 정리된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사연으로 개입하시면 곤란합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최태준을 똑바로 보았다. 개인적인 사연이라. 최 이사님은 참 쉽게 말하시는군요. 방금 전까지 한 사람 인생을 절차라는 이름으로 접어버린 분이. 최태준의 입가가 굳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증거 제가 보겠습니다. 원본으로. 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다시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서윤 씨에게 제안합니다. 상진타워 자료 보전 및 인수 절차에 임시 담당자로 남아주십시오.
급여와 계약 조건은 정식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서윤은 웃음 비슷한 숨을 내뱉었다. 방금 해고당한 사람에게 다시 이 건물에 남으라고요. 도연은 낮게 대답했다. 당신이 도망치듯 나가면 저들은 당신이 죄를 인정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이미 그들이 어떤 말을 만들 수 있는지 보았다.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죄가 되었고 희생은 충성이 아니라 약점이 되었다. 그러나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더 깊은 지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그녀는 최태준을 보았다. 그는 눈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여기서 멈추라고. 네가 감당할 수 없다고. 서윤은 그 눈빛을 3년 동안 너무 많이 보았다. 칭찬 뒤에 숨은 명령, 걱정 뒤에 숨은 통제, 기회 뒤에 숨은 빚. 그녀는 상자 안에 이름표를 내려다보았다. 한서윤, 그 이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제가 남으면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명한 문서가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연의 눈이 깊어졌다. 그걸 확인하게 하려고 당신을 부른 겁니다. 최태준이 날카롭게 말했다. 한서윤 씨 후회할 겁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회를 해보겠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변화가 스쳤다. 미소라고 부르기엔 차갑고 안도라고 부르기엔 깊은 표정이었다. 그는 뒤에 선 보안팀장에게 지시했다. 한서윤 씨의 출입 권한을 임시 복구하세요. 단, 기존 회사 권한이 아니라 건물주 측 관리 권한으로. 로비가 다시 술렁였다. 서윤은 방금 반납한 출입증 대신 새 임시 카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보았다. 이상했다. 같은 건물, 같은 로비, 같은 사람들인데 그녀가 서 있는 위치만 달라졌다. 그러나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의 입구에 선 기분이었다. 박 씨가 안내 데스크 뒤에서 그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서유는 그제야 확신했다. 자신이 모르는 일이 이 건물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최태준이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일이었다. 잠시 후 도연은 서윤을 로비 옆 빈 회의실로 안내했다. 유리문이 닫히자 바깥의 웅성거림이 희미해졌다. 서윤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왜 하필 오늘입니까? 도연은 회색 목도리를 풀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당신이 오늘 버려질 걸 알았으니까.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알고도 지켜봤다는 뜻입니까? 도연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녀를 더 화나게 했다. 제가 회의실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종이에 서명했는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다 알고도요? 도연의 턱이 굳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들은 더 깊이 숨었을 겁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결국 저를 미끼로 쓴 거네요. 도연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정직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서윤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참 대단한 분들이네요. 한쪽은 저를 버리고 한쪽은 저를 이용하고.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택권을 주려는 겁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택권이라는 말은 아름다웠지만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에 밀었다. 당신이 서명한 문서의 사본입니다. 원본은 아직 확인 중이고 이 사본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서류를 펼쳤다. 눈물과 분노로 흐려졌던 시선이 문서 위의 숫자와 조항 앞에서 천천히 선명해졌다. 그녀는 일을 잘했다. 너무 잘해서 이용당했다.
그러나 바로 그 능력이 이제는 그녀의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제가 검토한 초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줄을 짚었다. 도연이 물었다. 확실합니까?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계약서 숫자를 틀린 적 없습니다. 특히 손실 보전 조항은요. 도연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피해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서윤을 아프게도 하고 이상하게 붙들어 세우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서명 날짜와 수정 일시 사이에 하루의 틈이 있었다. 아주 작은 틈. 하지만 누군가의 거짓말이 들어갈 만큼 충분한 틈이었다. 회의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보좌관이 들어와 낮게 보고했다. 지하 2층 서버실 봉인 과정에서 관리업체 직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부 출입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유는 숨을 멈췄다. 어젯밤 그녀가 마지막 야근을 했던 시간이었다. 보좌관은 망설이다 덧붙였다. 삭제된 구간은 17분입니다. 그 숫자가 방 안에 무겁게 떨어졌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다. 도연이 그녀를 보았다. 짐작 가는 게 있습니까? 서유는 엘리베이터에서 본 이 봉투와 경비원 박 씨의 떨리던 입술을 떠올렸다. 그리고 최태준이 회의실에서 했던 말, 증명할 수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은 없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하지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상진타워 18층에는 낯선 고요가 내려앉았다. 서유는 해고된 책상에 다시 앉지 않았다. 도연이 마련한 임시 사무실은 건물 관리층과 가까운 7층이었다. 창밖으로는 겨울의 서울이 차갑게 빛났고 아래 로비에는 아직도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서유는 새 임시 출입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름 아래에는 소속이 적혀 있었다. 하늘의 새 상진타워 인수팀. 그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최태준을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도연을 위해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확인할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누가 그것을 빼앗았는지. 그때 문 밖에 서 있던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면 지금이라도 나가도 됩니다. 서유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남겠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색 목도리를 그녀의 의자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겨울밤 한강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상진타워의 가장 차가운 비밀 앞에 서 있었다. 상진타워 7층 임시 사무실의 아침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한서유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건물 관리 서버 접속 화면이 노트북에 떠 있었고, 옆에는 강도연이 넘겨준 계약서 사본과 시설 점검 기록, 출입 로그 인쇄본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 출근길 차량이 강남대로를 메우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어제 로비에서 멈춘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유는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문서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대표님은 사람을 감시하는 습관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녀가 눈을 떼지 않은 채 묻자 도연은 낮게 대답했다. 위험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습관은 있습니다. 서유는 펜 끝으로 수정 일시가 찍힌 줄을 짚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방금까지 위험에 쓰인 사람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더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 판단도 대표님이 하시는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감사보다 날카로운 경계가 먼저 놓여 있었다.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부분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서윤이 최종 검토했다고 몰린 임대 조건 변경 계약서는 그녀가 기억하는 초안과 달랐다. 손실 보전 조항은 뒤늦게 끼워 넣은 문장처럼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았고 숫자 표기 방식도 그녀가 평소 쓰던 형식이 아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수정 기록이었다. 서윤이 시스템에서 퇴근 처리된 시각은 밤 10시 12분이었는데 문제의 조항이 파일에 반영된 시각은 다음 날 새벽 1시 46분이었다. 그녀는 그 줄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제가 이 시간에 회사에 있을 리 없습니다. 도연은 보좌관 윤민재에게 눈짓했고 민재가 곧바로 다른 자료를 펼쳤다. 출입 기록상 한서윤 씨 카드는 그 시간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 2층 관리구역 쪽에서 임시 관리자 카드가 찍혔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본 봉투, 경비원 박 씨의 굳은 얼굴, 최태준의 과한 반응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도연이 물었다. 임시 관리자 카드를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관리팀장, 보안실장, 그리고 임원 승인으로 발급받은 외부 업체 직원입니다. 하지만 그런 카드를 계약 문서 수정에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이제 분노는 눈물이 아니라 계산으로 바뀌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상진기획 내부 메신저에는 서윤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한서윤이 새 건물주에게 회사 자료를 넘긴 대가로 자리를 얻었다는 말, 해고 직후 기다렸다는 듯 하늘의 새 쪽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말, 심지어 한강변에서 강도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까지 붙었다. 그 소문은 너무 정교해서 평범한 직원들의 뒷말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누군가 방향을 정해 흘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서윤이 관리층 복도로 나가자 예전 동료 2명이 복사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린 듯 서 있었다. 한 명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서윤 씨, 이렇게 빨리 갈아탈 줄은 몰랐네요. 최 이사님이 얼마나 챙겨줬는데. 다른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비웃었다. 새 주인 옆자리가 그렇게 탐났어요? 서윤은 숨을 고르며 그들을 보았다. 어제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멈췄다. 제가 무엇을 넘겼는지 봤습니까? 두 사람은 당황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증거 없이 말하는 건 쉽죠. 저도 어제까지는 그 쉬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하려고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최태준의 비서 오유진이 나타나 두 사람을 데려갔다. 유진은 서윤을 스치며 작게 말했다. 너무 세게 버티면 다쳐요. 이 건물에서는 오래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말은 서윤에게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실수처럼 들리기도 했다. 이 건물에서는 회사가 아니라 건물. 서윤은 곧바로 지하 2층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시설 점검 기록에는 지난달부터 서버실 온도 경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고, 그때마다 외부 유지보수 업체가 야간에 출입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업체명은 매번 같았지만 담당자 서명은 제각각이었다. 글씨도 다르고 연락처도 일부 비어 있었다. 서윤은 기록지 하단의 작은 결제란을 보다가 숨을 멈췄다. 최태준의 결제 도장이 찍힌 날, 바로 그날은 그녀가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초안을 넘긴 날이었다. 도연이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뭔가 찾았습니까? 서윤은 자료를 그에게 넘기지 않고 말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확실하지 않으면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확인하면 모두 대표님이 찾아준 게 됩니다. 저는 또 누군가의 뒤에 선 사람이 되겠죠.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자존심 때문에 위험을 키우지 마십시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대표님이 말하는 보호와 최 이사님이 말하던 배려가 가끔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의셋 인수팀은 지하 2층 서버실 봉인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관리업체 책임자는 갑작스러운 장비 점검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상진기획 측은 임차사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협조를 미뤘다. 도연은 회의실에서 최태준과 마주 앉았다. 서윤은 배석자로 뒤쪽에 앉아 두 사람의 말투와 표정을 살폈다. 최태준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강 대표님, 건물주 권한을 존중합니다. 다만 특정 직원의 개인 문제를 확대해서 정상 운영 중인 회사를 흔드는 건 곤란합니다. 도연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특정 직원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동일 시간대의 출입 기록과 계약 문서 수정 기록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최태준은 짧게 웃었다. 기술 오류일 수 있죠. 건물 시스템이 오래됐으니까요. 그 순간 서윤은 그의 손을 보았다. 말은 느긋했지만 엄지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도 그것을 본 듯했다. 그렇다면 더 확인해야겠군요. 오래된 시스템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오류를 냈는지. 최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한서윤 씨 말만 믿고 움직이시는 겁니까? 도연은 서윤을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지점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복도에서 경비원 박 씨를 마주쳤다. 그는 평소처럼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하룻밤 사이 몇 년은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는 먼저 고개를 저었다. 한 비서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모릅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확신했다. 아저씨, 제가 묻기도 전에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박 씨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주변 CCTV를 확인하듯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밤 화물용 승강기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정전 점검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전은 없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가요? 박 씨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사탕 하나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그가 불안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다. 더 말하면 제 아들이 곤란해집니다. 관리업체에 다니거든요.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아저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를 억지로 앞세우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 압니다.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서버실 말고 화물용 승강기 기계실을 보세요. 진짜 기록은 거기에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서윤은 그 정보를 곧바로 도연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확인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도연이 알게 되면 보안팀을 붙이고 절차를 만들고 그녀를 뒤로 물릴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서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너진 자리까지 스스로 걸어 내려가는 일이었다. 그녀는 오후 업무가 끝난 뒤 인수팀이 사용하는 임시 카드가 아직 지하 2층 일부 구역에 접근 가능한 것을 확인했. 손에는 손전등과 휴대폰 그리고 시설 점검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선 순간 도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위험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습관은 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지하 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층수 표시 등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다.
7, 6, 5, 4. 마치 그녀가 어제까지의 자신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 지하 2층 복도는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벽면에는 배관 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유는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걸었다. 발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관리구역 문 앞에 도착하자 카드 리더기가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임시 카드를 댔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에는 기계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와 오래된 금속 캐비닛이 있었다. 서유는 시설 점검 기록에서 봤던 장비 번호를 떠올리며 캐비닛을 하나씩 확인했다. 세 번째 캐비닛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백업 장치와 낡은 작업 일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일지를 펼치는 순간 뒤쪽에서 금속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서유는 몸을 돌렸다. 복도 끝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 표시가 떠 있었다. 그때 천장 쪽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흘러나오더니 갑자기 비상등이 깜빡였다.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군가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7층 임시 사무실에서 도연은 서윤이 남긴 자료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책상 위에 놓고 간 시설 점검 기록 사본 한 장에 작은 표시가 남아 있었다. 화물용 승강기 기계실. 도연은 그 표시를 보는 순간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민재가 놀라 물었다.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도연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서윤 씨 위치 확인해. 민재가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얼굴이 굳었다. 임시카드가 지하 2층에서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통신 기록이 끊겼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한순간 무너졌다가 다시 얼음처럼 굳었다. 보안팀 부르고 지하 2층 전체 출입마가. 최태준 쪽에도 아무도 내려가지 못하게 해.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깝다는 듯 비상계단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한강변의 그 밤이 떠올랐다. 얼어붙은 손으로 자신에게 캔커피를 쥐어주던 여자. 버린 사람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늦지 않아야 했다. 기계실 안에서 서유는 캐비닛 뒤쪽에 숨겨진 작은 저장 장치를 발견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장치에는 날짜별로 분류된 백업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문제의 날짜와 맞아떨어졌다. 그녀가 그것을 꺼내 가방에 넣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내려놓으시죠. 서유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가에는 관리업체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가슴팍 명찰은 비어 있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위협이 있었다. 한서윤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조용히 나갔으면 어머니 병원비라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요. 서윤의 숨이 멎었다. 어머니, 그것은 최태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약점이었다. 그녀는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최 이사님이 보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한 걸음 다가왔다. 바로 그때 바깥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를 찢듯 울렸다. 한서윤 씨, 대답해요. 서윤은 처음으로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크게 외쳤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찾았습니다. 작업복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잠긴 문 밖에서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문 열어. 지금 열면 네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말할 기회는 주지. 문이 열렸을 때 도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보안팀이 작업복 남자를 제압하는 동안 그는 곧장 서윤에게 다가왔다.
다쳤습니까?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괜찮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윤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께 말했으면 저는 이 방 밖에 세워졌겠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을 겁니다. 도연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서윤은 가방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보였다. 제가 기다렸으면 이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두려움에서 왔고 그녀의 고집은 모욕에서 왔다. 둘 다 옳았고 둘 다 상처 입어 있었다. 결국 도연이 먼저 숨을 내쉬었다. 다음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서유는 그 말의 끝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부터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를 뒤에 세우지도 마세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백업 장치는 하늘의셋 보안팀의 독립 장비에서 복구 절차에 들어갔다. 화면에는 깨진 영상 조각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사라졌다. 화물용 승강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뒷모습, 지하 2층 관리실 문이 열리는 장면, 새벽 1시대의 흐릿한 복도. 영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서유는 한 장면에서 숨을 멈췄다. 임시 관리자 카드를 들고 서버실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손목에 익숙한 시계가 보였다. 최태준이 늘 차고 다니던 얇은 은색 시계와 같았다. 하지만 얼굴은 화면 밖에 있었다. 결정적이지만 아직 부족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멈춰 세우고 말했다. 내일이면 최태준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뭘 찾았는지 알았을 테니까. 서유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저도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보았다. 어떻게요?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직접 원본을 요구할 겁니다. 숨는 쪽이 범인이라는 걸 그 사람도 알게 만들어야죠.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한서윤 씨는 생각보다 무모합니다. 서윤은 피곤한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다. 대표님도 생각보다 걱정이 많고요. 차가운 기계실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도 작은 변화를 남기고 있었다. 아직 믿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상처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는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상진타워 18층 대회의실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건물 인수에 따른 자료 보전 회의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한서윤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 통지서를 들고 로비를 떠나던 여자가 오늘은 새 건물주 측 임시 담당자로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었다. 서윤은 유리문 앞에 잠시 멈춰섰다. 회의실 안쪽에는 최태준이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오유진과 법무팀 직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서윤을 보았다. 도연은 그녀보다 반걸음 뒤에 서 있었다. 어제 지하 2층에서 나온 뒤 그는 더 이상 앞서걷지 않았다. 서윤은 그 작은 변화를 알고도 모른 척했다. 들어가도 됩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서윤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대답했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제 뒤에서 필요할 때만 자료를 보여주세요.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그 대답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숨을 안정시켰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태준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그는 준비된 사람처럼 서류를 펼쳤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건물주 측의 자료 보전 요구에는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허위 의혹으로 인해 상진기획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과 수정 이력, 그리고 해당 시간대의 출입 기록 원본을 요구합니다. 법무팀장이 즉시 끼어들었다. 한서윤 씨는 이미 징계해고 처리된 사람입니다. 회사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윤은 준비해온 임시 출입증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저는 상진기획 직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진타워 인수팀의 자료 검토 담당자로 요구하는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태준은 웃었다. 직책 하나 생겼다고 어제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서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책임이 사라지는지 확인하려고 원본을 보자는 겁니다. 이사님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최태준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러나 회의가 서윤의 흐름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최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전에 참석자분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서윤 씨가 어제부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니 저도 더 이상 보호할 이유가 없겠군요. 그는 화면을 눌렀고 작은 스피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녹음 속 그녀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사님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신 병원비 지원은 계속 부탁드립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뒤집혔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이미 판단을 끝낸 눈으로 서윤을 보았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 말은 실제로 그녀가 한 말이었다. 하지만 앞뒤가 잘려 있었다. 그날 그녀는 최태준이 어머니 병원비를 들먹이며 압박하자 더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었다. 죄를 인정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녹음 속에서는 마치 대가를 받고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최태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이래도 본인이 이용당했다고만 하겠습니까?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곧장 손을 들어 보좌관에게 지시하려 했다. 아마 회의 중단, 녹음 파일 확보, 법무 대응을 명령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윤이 먼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도연은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추면 사람들은 또 강도현이 한서윤을 막아줬다고 말할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숨을 삼키고 최태준을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그 녹음 원본도 제출해 주세요. 최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원본이요? 네, 앞뒤가 잘리지 않은 원본입니다. 그리고 녹음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파일 생성 정보까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낮아졌지만 더 단단했다. 제가 한 말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이사님도 자른 부분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혼자 견디는 방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최태준이 원하는 효과는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녹음 파일 일부가 올라왔고 외부 경제지 기자에게도 같은 내용이 흘러들어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해고 비서, 새 건물주와 손잡고 전 회사 압박. 서윤의 이름은 직접 쓰이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7층 복도 창가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차가웠다. 사실이 아닌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부 사실만 골라 만든 거짓이었다. 그것은 반박하기 어려웠다. 도연이 다가와 그녀의 휴대폰을 보았다. 기사 내려가게 하겠습니다. 서윤은 바로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공격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냥 둡니까? 서윤은 천천히 휴대폰을 껐다. 대표님이 막으면 사람들은 제가 더 숨길 게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대표님 뒤에 숨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세상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퍼지고 소문은 굳어집니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왜 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갑작스럽게 도연의 숨을 멈추게 했다. 서윤은 전날 밤 복구된 영상 속 은색 시계와 별개로 다른 것을 찾아냈다. 상진타워의 과거 소유 구조를 확인하던 중 하늘의 셋이 이 건물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다는 흔적이었다. 더 정확히는 강도연 개인이,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전 인터넷 기사 하나가 묻혀 있었다. 재벌가 딸의 내부 고발 조작 의혹, 한강변 추락 사고, 사건 후 해외 요양. 기사 속 이름은 강지아였다. 강도연의 여동생. 서유는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 건물을 조사하고 계셨죠. 제가 해고되기 전부터 최태준 이사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그날 한강에서 만난 우연처럼 나타나셨습니까? 도연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말하면 당신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서유는 씁쓸하게 웃었다. 말하면 제가 미끼라는 걸 너무 빨리 알게 될까봐 겁나셨겠죠. 도연의 턱이 굳었다.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 그날 밤의 진실은 도연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강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날 상진타워와 관련된 오래된 자료를 넘겨받기로 한 내부 제보자를 만나러 갔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제보자가 아니라 가족 쪽 감시인이었다. 도연은 일부러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추적을 피했고, 강변 난간 아래에 몸을 낮춘 채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제보자는 끝내 오지 않았고, 대신 서윤이 나타났다. 따뜻한 캔커피와 회색 목도리를 들고. 그는 처음엔 그녀도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라고 의심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사진을 찍지도, 이름을 캐묻지도, 도움을 빌미로 연락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냥 말했다. 버린 사람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다고. 그 말은 도연의 가장 깊은 죄책감에 닿았다. 여동생 지아가 조작된 내부 고발자로 몰렸을 때 그는 회사와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아를 한강 다리 위까지 몰고 갔다. 도연은 서윤에게 그 모든 말을 한꺼번에 하지 못했다. 대신 가장 차가운 부분만 내놓았다. 내 여동생이 이 건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망가졌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문서를 바꿨고, 누군가가 녹음을 잘랐고, 누군가가 조용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연은 이어 말했다. 당신이 최태준 옆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당신도 그들과 같은 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이 예상보다 더 아팠다. 그래서 저를 시험했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는 대표님의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놓친 과거를 대신 보상받아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지켜보고 위험하면 끌어내고 필요하면 세워두고 대표님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반복이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저를 구하려면 먼저 저를 믿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도연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는 믿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지아가 울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 회의에서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다.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자고 했다. 그 사이 지아는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다. 도연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확인했다. 사람의 눈물도, 선의도, 우연도, 그래서 한서윤을 보고도 먼저 의심했다. 그녀가 최태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면서도 혹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거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늦게 믿는 사람입니다. 서윤은 아픈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너무 늦게 의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최태준 같은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도연은 늦게 믿어 사람을 다치게 했고 서윤은 늦게 의심해 자신을 잃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날 저녁 최태준은 더 강하게 움직였다. 그는 임원회의를 소집해 한서윤이 하늘의새 측과 사전에 접촉했다는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 동시에 녹음 파일을 근거로 그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오유진은 그 보고서를 들고 7층 임시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예전처럼 서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쯤에서 멈춰. 최 이사님이 아직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않겠대. 서윤은 보고서를 받아 읽었다. 문장은 깔끔했고 아기는 문장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녀가 병원비 지원을 대가로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식의 표현. 그녀가 건물주 측과 특별한 사적 관계를 이용해 회사 운영을 방해한다는 표현.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유진 씨도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네가 이기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해져. 서윤은 그 말에서 처음으로 유진의 두려움을 보았다. 질투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최태준의 곁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비겁해져 있었다. 서윤은 보고서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럼 더더욱 이겨야겠네요. 불편한 진실을 한 번은 봐야 하니까요. 결정적인 균열은 밤 9시가 넘어 복구실에서 나왔다. 지하 2층 백업 장치의 일부 영상이 더 살아났다. 화면에는 새벽 1시 42분 화물용 승강기 문 앞에서 누군가 멈춰 서는 장면이 있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든 카드와 시계, 그리고 오른손 약지에 얇은 반지가 선명했다. 최태준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최측근인 오유진은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서윤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최 이사님이 직접 들어간 게 아니었군요. 도연은 옆에서 낮게 말했다. 대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냈겠죠. 서윤은 유진이 방금 남긴 말들을 떠올렸다. 너무 세게 버티면 다친다는 말. 이 건물에서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말. 그녀는 유진도 단순한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도연이 물었다. 내일 임원회에 전에 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합니다. 얼굴이 없어요. 정황은 충분합니다. 제가 당한 것도 정황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멈췄. 서윤은 화면 속 흐릿한 인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부족한 증거로 사람을 몰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초조했다. 최태준은 이미 여론을 움직이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이 버티는 동안 상처는 더 커집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걸 왜 막지 못하게 합니까? 서윤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대표님은 막는 것과 해결하는 것을 자꾸 같은 말처럼 쓰세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해요.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다.
대표님의 방식대로 하면 저는 보호받은 사람이 됩니다. 제 방식대로 하면 저는 증명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차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른 감정이 그의 안에서 거칠게 부딪혔다. 걱정, 죄책감, 존경, 그리고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욕망보다 그 사람의 선택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운 진실 앞에 섰다. 다음 날 아침 상진 기획 임원 회의실에는 최태준이 준비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는 서윤을 불렀다. 정확히는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초대한 것이었다. 회의실 중앙 화면에는 그녀에게 불리한 녹음 파일과 내부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도연은 하늘의셋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 서윤은 그의 옆이 아니라 맞은편 빈자리에 앉았다. 최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서윤 씨가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면 우리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영상 자료와 계약서 수정 기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어제 자신을 속삭임으로 찌르던 사람들, 3년 동안 함께 야근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때 은인이라고 믿었던 최태준. 마지막으로 도현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그녀의 뒤가 아니라 그녀의 선택 옆에 서겠다는 뜻처럼 서윤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해명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는 책임을 피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뒤집어 쓴 책임이 누구의 것인지 오늘 여기서 정확히 나누러 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태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서윤은 녹음 파일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 동시에 지하 2층 백업 장치에서 복구한 영상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흐릿한 장면은 아직 완성된 진실이 아니었지만 거짓말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제가 퇴근한 뒤 새벽 1시 46분에 계약서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지하 2층 화물용 승강기와 서버실 주변에서 임시관리자 카드가 사용됐고 그 직후 17분의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모든 시간을 제 책임으로 정리했습니다. 최태준은 즉시 반박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억측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도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그 말에 오유진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 최태준은 그녀를 향해 아주 짧게 시선을 던졌다. 그 짧은 시선 하나를 도연은 놓치지 않았다. 회의는 폭발 직전에서 멈췄다. 최태준은 법무 검토를 이유로 원본 제출을 미뤘고 도연은 건물주 권한으로 서버실 보전 절차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통보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하지만 판은 바뀌었다. 서윤은 더 이상 침묵하는 해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혹의 중심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다. 회의실을 나온 뒤 도연이 그녀를 따라왔다. 복도 끝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잘했습니다. 서윤은 지친 얼굴로 웃지 않았다.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압니다. 그리고 아직 대표님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도연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것도 압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대표님이 제 말을 막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것은 작은 허락 같았다. 완전한 화해도 믿음도 아니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덜 먼 거리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최태준이 오유진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한서윤이 원본을 찾기 전에 강도연이 왜 이 건물을 샀는지 먼저 터뜨려 그 남자의 여동생일까지 같이. 이제 싸움은 서윤의 과거만이 아니라 도연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오전 7시 상진타워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최태준이 밤새 흘린 정보는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다. 강도연이 상진타워를 사들인 진짜 이유가 죽은 듯 숨겨졌던 여동생 강지아의 과거 사건 때문이라는 기사, 그리고 한서윤이 그 복수극에 이용되고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휴대폰 화면마다 떠올랐다. 서윤은 1층 로비에 들어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들었다. 한서윤 씨, 강도연 대표와 사전에 관계가 있었습니까? 강 대표가 여동생 사건 복수를 위해 당신을 앞세운 게 맞습니까? 상징기획 내부 자료를 넘긴 대가로 자리를 받은 겁니까? 말들이 칼처럼 날아왔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로비 안쪽에서 도연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기자들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막지 마세요. 오늘은 숨는 사람이 지는 날입니다. 도연은 낮게 물었다. 당신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그를 보았다. 대표님 상처까지 제 싸움에 끌어들인 건 최태준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대표님 뒤에 숨지 않고 대표님도 제 앞을 막지 마세요. 그 말은 도연을 잠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기사 속에는 지아의 이름이 직접 쓰이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게 충분히 잔인했다. 오래전 조작된 내부 고발자로 몰려 한강다리에서 추락한 재벌가 딸, 침묵한 오빠, 그 사건과 연결된 건물. 최태준은 정확히 도연의 약점을 찔렀다. 도연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서윤의 증거도 복수의 도구처럼 보일 것이었다. 서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정된 회의 전에 도연을 빈 회의실로 불렀다. 대표님, 오늘 회의에서 여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대답하지 마세요. 도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내 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최태준 이사는 대표님이 화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표님이 화내는 순간 제 증거는 감정적인 복수 자료가 됩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당신은 또 혼자 맞겠다는 겁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할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서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도연은 처음으로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서윤은 회의 전에 경비원 박 씨를 찾아갔다. 그는 지하 출입구 옆 작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밤새 울기라도 한 듯 눈이 붉었다. 서윤이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비서님, 저는 법정 같은데 못 갑니다. 제 아들이 관리업체에서 잘리면 우리 집은 끝납니다. 서윤은 문을 닫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 아저씨를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한 번만 말해주세요. 박 씨는 두 손을 비볐다. 서윤은 그 앞에 시설 점검 기록과 출입 로그를 펼쳤다. 그날 밤 화물용 승강기는 정전 점검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전은 없었고 서버실 출입 기록은 17분 지워졌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누가 범인인지가 아니라 기록이 어디에 한 번 더 남는지입니다. 박 씨는 한참 침묵했다.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열쇠 꾸러미를 만졌다. 기계실 100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물용 승강기 안에는 하중 이상 기록이 남아요. 사람이 타면 무게가 찍힙니다. 관리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제조사 점검 파일에는 남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바뀌었다.
얼굴 없는 영상보다 더 정확한 흔적이었다. 그 정보는 결정적인 빈칸을 채웠다. 서윤은 도연의 보안팀과 함께 재조사, 점검 파일을 추출했다. 도연은 이번에는 그녀를 뒤로 물리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권한과 장비를 준비하게 했고 서윤이 직접 데이터를 대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렸다. 새벽 1시 42분부터 1시 59분까지 화물용 승강기는 두 차례 움직였다. 첫 번째는 지하 2층에서 18층, 두 번째는 18층에서 다시 지하 2층이었다. 탑승 무게는 한 사람보다 무거웠고 두 번째 운행 때는 서류 상자나 장비가 실린 듯 무게가 더 늘었다. 같은 시간 서윤의 출입카드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임시 관리자 카드가 찍혔고 그 카드 발급 승인자는 최태준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 수정 파일의 장치 정보였다.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컴퓨터의 내부 식별 번호가 18층 비서실 공용 컴퓨터가 아니라 지하 2층 관리실 임시 단말기와 일치했다. 서윤은 화면을 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제가 서명한 뒤에 문서가 바뀐 게 맞네요. 도연은 낮게 말했다. 당신 서명이 당신을 묶은 줄 알았는데. 서윤은 계약서 사본 위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제 서명은 그들이 손대기 전 원본이 있었다는 기준점입니다. 오후 2시 상진타워 18층 대회의실에는 상진기획 임원들과 하늘의셋 인수팀, 건물관리업체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다. 최태준은 여전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오유진은 그의 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유진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태준은 먼저 공격했다. 강 대표님의 개인적인 원한이 회사 운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서윤 씨도 그 사실을 알고 동조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도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강도연 대표님의 가족사가 아닙니다. 제가 책임자로 몰린 계약서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권한으로 바뀌었는지입니다. 최태준은 비웃듯 말했다. 또 정황입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순서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자신이 검토한 초안의 저장 시간, 최종 결제 전송 시간, 그리고 해고 통지서에 첨부된 계약서의 수정 시간. 세 개의 시간이 나란히 놓이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밤 10시 12분에 퇴근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의 손실 보전 조항은 다음 날 새벽 1시 46분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수정은 제 개인 계정이 아니라 지하 2층 관리실 임시 단말기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간대 서버실 주변 영상 17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히 끼어들었다. 단말기 위치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화물용 승강기 제조사 점검 파일과 하중 기록이 나타났다. 새벽 1시 42분 지하 2층에서 18층으로 한 명 이상의 무게가 이동했습니다. 1시 57분 다시 18층에서 지하 2층으로 더 무거운 하중이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간 임시 관리자 카드가 사용됐고 그 카드 발급 승인자는 최태준 이사님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낮은 술렁임이 터졌다. 최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승인했다고 제가 사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님이 직접 사용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용했는지 밝히기 위해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오유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한 그녀는 최태준을 보다가 다시 서윤을 보았다.
그만하세요. 최태준이 낮게 경고했. 오, 비서.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최태준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 원본을 받아서 지하 관리실 컴퓨터로 열라고 하셨고 수정된 파일로 교체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17분 영상 삭제는 관리업체 사람이 했고요. 그녀는 울먹였지만 서유는 곧장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 말을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유진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날 새벽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끝나면 비 캐비닛 안에 장치를 넣어 두라는 내용이요. 최태준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조작입니다.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사님 휴대폰 원본과 서버 기록을 같이 대조하면 됩니다. 도현은 그때 처음 입을 열었다. 하늘의 셋은 건물 관리 권한자로서 해당 장비와 출입 기록을 보전했고 모든 자료는 외부 감사인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도 삭제하거나 반출할 수 없습니다. 최태준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그는 전략을 바꿔 유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다. 비서가 독단적으로 한 일입니다. 저는 승인 절차만 진행했을 뿐이고 한서윤 씨의 책임을 덮으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에 서윤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또 누군가를 방패로 세우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끝까지 닿았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요. 오유진 씨에게도 그렇게 말했겠죠.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최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서유는 화면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녀가 서명한 초안의 해시값과 수정된 계약서의 해시값, 그리고 두 파일의 차이점이었다. 제가 서명한 문서는 이 파일입니다. 손실 보전 조항이 없는 원본입니다. 이사님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한 제 서명은 오히려 수정 전 원본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제가 책임질 것은 침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회의실에는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최태준의 부드러운 얼굴 뒤에 숨어있던 계산은 처음으로 모두 앞에서 구조를 드러냈다. 그는 회사와 건물주 사이의 계약 조건을 조작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넘기려 했고 문제가 생기자 가장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서윤을 골랐다. 유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의 지시를 따랐고 관리업체는 계약 연장을 미끼로 기록 삭제에 가담했다. 누구도 우연히 악해진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조금씩 자기 자리와 이익을 지키려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웠다. 도현은 서윤의 옆에 서 있었지만 한마디도 대신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문장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고 필요한 순간에만 자료의 보전 절차를 확인했다. 서윤은 그 침묵이 처음으로 고맙다고 느꼈다. 자신을 방치하는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최태준은 임시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내부 감사와 외부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관리업체 책임자는 보안팀 동행 아래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서유는 승리감에 취하지 않았다. 복도 끝 창가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피로가 몰려왔다. 도현이 물 한 병을 건넸다. 괜찮습니까? 서유는 물을 받아들고 잠시 웃었다. 오늘은 괜찮다는 말이 조금 진심입니다. 도현은 그녀 옆에 섰다. 한동안 두 사람은 창밖의 흐린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도현이 먼저 말했다. 오늘 당신이 내 가족 이야기를 막아준 것 고맙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최태준 이사가 제 진실을 대표님의 복수로 덮는 게 싫었습니다. 도연은 아프게 웃었다. 나는 처음에 정말 복수하려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당신을 만난 뒤에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도연은 한참 뒤 대답했다. 지금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누군가가 다시 서는 걸 보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은 서윤의 가슴 한구석을 조용히 건드렸다. 그녀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난 밤, 그는 무너져 있었다. 두 번째 만난 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두 모습 사이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솔직해지고 있었다. 서윤도 숨기고 있던 말을 꺼냈다. 저는 대표님이 싫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처럼 나타났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최 이사님과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가끔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피하지 않았다. 압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너무 간단한 사과였다. 그러나 변명 없는 사과였기에 서유는 더 오래 침묵했다. 도현이 이어 말했다. 앞으로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마다 먼저 묻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뭔지. 서유는 물병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다. 저도 앞으로 혼자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위험한 길로만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 싸움은 제가 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 서 있어도 됩니까? 서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말했다. 아직은 조금 떨어져서요. 도연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다시 7층 임시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복구된 영상, 수정전 계약서, 하중 기록, 유진의 메시지, 사본이 정리되어 있었다. 더 이상 흩어진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한 지도였다. 박 씨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고맙다고. 이제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고. 오유진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서윤에게 사과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서윤은 그 고개를 용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은 그녀의 책상 옆에 회색 목도리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날 빌린 겁니다. 너무 늦게 돌려드립니다. 서유는 목도리를 만지지 않고 그를 보았다. 그날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까? 도연은 창밖 어두운 유리에 비친 자신을 보며 대답했다. 죽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쪽으로 걷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서유는 오래 침묵하다가 목도리를 집어 그에게 다시 내밀었다. 그럼 아직 대표님이 가지고 계세요. 완전히 사는 쪽으로 걸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돌려주세요. 도연은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빚이 아닌 약속이 남았다. 상진타워의 겨울은 며칠 사이 전혀 다른 얼굴이 되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은 더 이상 한서윤을 향해 노골적으로 수군거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 침묵이 사과는 아니었다. 서윤은 그것을 잘 알았다. 사과는 고개를 숙이는 모양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정확히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번 일로 배웠다. 최태준은 직무 정지 뒤 내부 감사와 외부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고 오유진은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관리업체와 상진기획 사이에 부당한 계약 조정도 하나둘 드러났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소문으로 넘어갔고 서윤이 잃어버린 시간만은 아무도 쉽게 돌려주지 못했다. 그녀는 18층 복도 끝에 서서 예전에 자신이 쓰던 책상을 바라보았다.
깨끗이 치워진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낯설었다. 그때 뒤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비서님,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서유는 천천히 돌아섰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직원은 얼굴을 붉혔다. 서유는 차갑게 웃지 않았다. 다만 담담히 덧붙였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며칠 뒤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최태주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하늘의셋은 상진타워의 관리 기록과 계약 변경 과정을 외부 감사인에게 넘겼고 상진기획 역시 책임자 교체와 내부 통제 개선을 약속해야 했다. 최태주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윤을 따로 불러내려 했지만 서윤은 혼자 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감사 담당자를 동석시킨 자리에서 그를 만났다. 최태주는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를 버리지 않았다. 서윤 씨, 내가 방법을 잘못 택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완전히 망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도 위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 그 말투를 믿었다. 그 미소 뒤에 선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안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 보였다. 이사님은 늘 누군가를 위해서였다고 말하시네요. 회사를 위해서, 윗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런데 정작 책임질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유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사님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이사님 말에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오유진은 그보다 늦게 서윤을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재킷 대신 단정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사직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7층 임시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유진은 서윤이 문을 열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서윤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 선 채 물었다. 왜 그랬어요? 유진은 한참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최 이사님 옆에 있으면 적어도 밀려나지는 않을 줄 알았거든요. 나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먼저 누군가를 밀어냈어요. 그 고백은 초라했고 그래서 더 진짜처럼 들렸다. 서윤은 유진이 밉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미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유진 씨가 무서웠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달라요.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다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지우는 선택은 하지 마세요. 그 선택은 결국 자기 이름도 지웁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서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마침내 과거의 방에서 한 걸음 나왔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의 셋은 상진타워의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연은 회의실에서 새 조직안을 펼쳐놓고 서윤에게 말했다. 상진타워 투명 운영 프로젝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계약, 출입 기록, 시설 관리, 임차사 신고 절차를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서윤은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일은 한 사람의 악의만으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 질문하지 않는 문화,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습관이 같이 만든 일이니까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프로젝트를 맡아주십시오. 서윤의 손이 멈췄다. 저를 다시 비서 자리로 부르는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뒤에서 일정이나 정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자리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은 문서를 덮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말해요. 제 권한을 명확히 해주세요. 대표님의 호의로 앉는 자리가 아니라 계약과 책임이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임차사들에게도 공유해야 합니다. 다시는 누군가 모른다는 이유로 침묵하지 않게요.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다. 그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연도 희미하게 웃었다. 기다리는 건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도연에게도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래 미뤄두었던 가족 회의에 참석했다. 한남동 저택의 긴 식탁에는 아버지 강 회장과 몇몇 임원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아의 이름이 기사에 오르내린 것을 불편해했고 도연이 상진타워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죽은 일도 아닌데 왜 다시 들추느냐는 말이 나왔을 때 도연은 처음으로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들을 똑바로 보았다. 죽은 일이 아니어서 들춰야 합니다. 지아는 아직 살아있고 그날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의 아버지는 낮게 말했다. 가족을 지키려면 때로는 덮어야 할 때가 있다. 도현은 웃지 않았다. 제가 그 말을 믿어서 지아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덮는 방식으로 아무도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는 지아가 머무는 제주 요양원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가족 앞에서 먼저 사과하겠다고.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서윤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짧게 썼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잘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위로보다 조용하고 깊었다. 며칠 후 서윤은 어머니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는 이미 뉴스를 보고 모든 일을 대충 알고 있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억지로 밝게 웃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참고 있었던 거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누군가에게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무서웠고 도움받은 걸 배신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서웠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한 딸로 살려고 네 마음까지 버리지 마. 그 말에 서윤은 오래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회사에서 울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최태준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무너져도 괜찮았다. 그날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울 곳이 없어서 굳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병실을 나오며 그녀는 하늘의 셋에 프로젝트 제안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 모든 조항을 직접 고쳤다. 권한, 책임, 임기, 감사 범위, 보고 체계. 자신의 이름이 다시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상진타워 투명 운영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 서윤은 1층 로비에서 짧은 내부 설명회를 열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뒤편에서 자료를 나눠주거나 마이크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단상 앞에 섰다. 하늘의 셋, 상진기획, 관리업체 직원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그것을 접었다. 저는 이 건물에서 한 번 해고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침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작입니다. 로비는 조용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앞으로 모든 주요 계약 변경은 이중 기록으로 남고 야간 출입과 서버 접근은 독립적으로 검증됩니다. 임차사 직원 누구든 부당한 압박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도연은 뒤쪽에 서 있었다. 그는 박수의 시작을 만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먼저 작게 손뼉을 쳤고 그 소리는 천천히 퍼졌다. 서유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복귀는 누군가 그녀를 데려오는 순간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이 공간을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설명회가 끝난 뒤 도연은 서윤에게 함께 한강에 가자고 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 강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보름 전보다 바람은 덜 매서웠지만 강물은 여전히 검고 깊었다. 그날 도연이 앉아있던 난간 아래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여기서 대표님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도연은 코트 안쪽에서 회색 목도리를 꺼냈다. 그날 당신이 묻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도 묻지 않았죠. 그냥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목도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려주시는 겁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사는 쪽으로 걸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목도리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부드러운 털실 사이에 겨울밤의 차가움과 이상한 온기가 함께 남아있는 것 같았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한서윤 씨,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처럼 들리면 거절할 겁니다. 도연의 눈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부탁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해도 됩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길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빛 때문에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구해줬으니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도 불쌍하니 받아줘야 한다는 마음도 싫었다. 그러나 도연이 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앞에서 길을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기다릴 줄 알게 되었고 묻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타인을 의심하던 습관을 멈추려 했다. 서윤 역시 변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을 내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가까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자신의 목에 두르지 않고 도연의 목에 반쯤 감아주었다. 아직 완전히 대답한 건 아니에요. 도연은 숨을 멈춘 듯 그녀를 보았다. 서윤은 남은 목도리 끝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보는 것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조용한 안도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함부로 잡지 않았다. 다만 걸음을 맞췄다. 그 작은 배려가 서윤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선명했다. 몇 달 뒤 상진타워의 로비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투명 운영 프로젝트 첫 번째 보고서 공개. 서윤의 이름은 담당 책임자로 적혀 있었고 도연의 이름은 승인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한 비서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한 팀장님 혹은 한서윤 책임자님이라고 불렀다. 호칭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최태준의 빈 사무실은 감사 자료실로 바뀌었고 지하 2층 기계실에는 새로운 백업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박 씨의 아들은 관리업체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었고 대신 내부 신고 절차 개선에 협조했다. 오유진은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지만 마지막에 서윤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언젠가 제대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윤은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책임의 문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저녁 도현은 7층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서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대표님, 아직도 한강에서 구조된 사람처럼 구십니까? 도현은 하나를 건네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는 같이 퇴근하자는 사람처럼 굽니다. 서윤은 캔커피를 받아들고 불 꺼진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한때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건물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다시 시작한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 옆에는 그녀를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걷는 사람이 서 있었다.